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요. 광복절. 다 알아요. 이유는 그날 쉬는 날이니까. 자,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수립일은 며칠입니까? 보세요. 아까 손 드신 분들은 제 질문을 다 대답합니다.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날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근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건국 기념일을 상당한 국경일로 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독립 기념일 젠장 제 나라도 아닌데 내가 그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7월 4일. 북한은요. 9.9절 그래서 김일성 생일 다음으로는 가장 큰 국경일이 9월 9일 1948년 9월 9일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대한민국은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지성인이고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이 자기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왜? 이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내가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는 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트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알고 들여다보잖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게 되면 원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어둠에서 깨어난다. 근데 어둠에서 깨어나면 고독해진다. 왜? 내 옆에 사람은 아직 그 광명을 못 보고 있는데 나만 그 밝음을 받기 때문에 고독해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8월 15일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질문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까? 예? 일본이 져서 맞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에게 패하죠. 일본의 원폭이 투하됐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다. 맞죠? 맞습니다. 또 예, 그렇지. 저게 정답이에요. 박수 쳐주세요. 방금 아들 손을 이렇게 들라고 해서 아들이 한 3학년 정도 되니? 5학년이야? 아 미안해. 저 친구가 독립운동을 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저 아이의 아버지가 근현대사 강의 들었습니다 하고 손을 드셨어요.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독립운동가를 위인전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책을 사주면서 유관순, 김구, 안중근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은 그냥 헛발질이었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가열찬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틀린 말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덕에 우리는 독립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걸 한국인들이 많이 모르고 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1945년이 되면 일제 패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라는 원폭이 투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8월 8일 날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만주에 있는 일본의 관동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의 원폭이 또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본은 패망을 합니다. 근데 8월 15일 일본이 망하고 그날 오후에 일본 외왕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이란 단어를 단 한마디도 하진 않고 자기는 대일본 제국의 황제로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그만두겠다라는 라디오 방송만을 합니다. 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생각했던 일부 조선인들은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아직까지 일본 헌병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직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걸 많이 모르고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다시 태극기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건 8월 15일 저녁부터고요. 우리가 보통 밝은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건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대한민국, 아직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당시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이 한반도의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게 되면 우리가 독립될 걸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했다선 치더라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독립을 못했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존경하고 유명하신 독립운동가는 누구십니까? 상징적인 인물은 보통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주의계는 김구고 사회주의계는 김원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이죠. 왜 김구를 일반적으로 많이 역사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 대한민국 수립과정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김구의 아쉬운 선택에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김구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김구가 베트남의 호치민만큼의 역할을 했었더라면 우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텐데 분명히 김구는 정치적으로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가로서 김구는 깔래야 깔 수가 없죠. 김구 선생님이 왜 멋있냐? 임시정부의 3대 국무령이 됩니다. 내각 책임제하에서. 그러면 임시정부의 짱이 된 거예요. 근데 40대 김구 선생님을 국내외에 있는 동포들이 김구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원래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있었고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태백광로라고 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은식 선생님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되셨으나 바로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그 전에 1923년에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자고 신채호와 안창호와 이동희와 이회영과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임시정부 문제를 논의하다가 다 싸우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는 임시정부를 김구가 국무령이 돼서 지켜가려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보더라도 이거 임시정부 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내 이름 가지고는 임시정부를 이끌어나가기 쉽지 않겠구나. 내가 국무령직을 놔버릴게. 그리고 같은 국무위원들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형식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어갈게. 이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임시정부의 주인이 됐던 김구 선생님이 1920년대부터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 해방 맞이하는데 40년까지 약 10몇 년간 직함이 하나도 없이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직함이 없었던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알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뭔가 임시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없으니까 뭔가 의열 활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직한 게 한인 애국단입니다. 이 한인 애국단에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죠. 들어보셨죠? 특히 윤봉길이 상해 홍코우 공원에 가서 물통 폭탄을 슬며시 단상에 올려놓고 그 물통 폭탄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일본 장성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인 게 왜냐하면 일제가 상해 사변을 일으켜 상해를 점령하고 그 전쟁 승리 기념식을 갖는 곳에 조선인이 폭탄을 던졌단 말이죠. 당시 중국의 국민당의 당수였던 장제스가 30만 중국 군인이 못했던 일을 윤봉길이 해냈구나. 윤봉길 뒤에 누가 있나 봤더니 김구가 있는 겁니다. 김구야, 너 나랑 만나자.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일본과 싸우고 있으니 김구 네가 우리 김구 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역사하다 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이름도 선생님 자나 뭐 주석님 자 빼고 부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구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우리 중국 국민당이 돕겠다. 우리도 일본과 싸우고 있으니 너 나 따라다니거라. 그리고 언젠가 중국 국민당이 중국에서 정착하게 되면 그때 너희 임시정부도 군대를 창설할 수 있게 해주마. 이 말 한마디 듣고 김구 주석께서는 훗날 주석이 되니까 정말 직함 없이 1932년 상해를 윤봉기록으로 떠날 때부터 1940년 충칭에 도착할 때까지 8년간 아무런 직함 없이 임시정부를 이끌다가 1940년 충칭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임시정부 주석할 테니 반대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김구가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약속을 지켜줍니다.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이게 1940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김구가 임시정부를 움직이면서 장제스를 따라다니고 있을 때 당시 국내외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을 만들었죠. 만주 길림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일본에게 엄청난 공포를 줍니다. 당시 여러 독립운동의 방략적 차원에서 실력 양성 운동하자. 김원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어떻게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산업을 양성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승만처럼 외교 독립을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냐. 누군가는 무장투쟁하자고 합니다. 김원봉은 그것조차 비난합니다. 야,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일본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어? 못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김원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다면 독립운동 하지 말잔 말이냐. 김원봉 뭐라고 합니까? 해야지. 어떻게 하잔 말이냐. 감히 우리를 식민 지배하겠다고? 우리를 식민 지배하겠다고 하는 놈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식민 지배 기관을 폭파시켜서 그들에게 공포를 선물하면 되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1920년 조선총독부 김익상, 23년 종로경찰서 김상옥, 24년 26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석주, 24년 일본 왕궁의 김지섭, 그다음 부산경찰서 박재혁, 밀양경찰서 최수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의열활동을 전개하죠. 요즘 이 아랍권에서 행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때문에 테러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시 김원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폭탄을 지어주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라고 시켰는데 이게 성공했건 실패했건 이 의열투사가 아깝게 목숨을 잃는데 대중들이 이 의열활동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다. 단지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힘이 되는, 우리 의열단을 위해 힘이 되는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게 1923년 새해 벽두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던 조선혁명 선언이죠.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과 손을 잡고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 강도 일본의 통치를 끝장내자. 이렇게 의열단을 이끌고 있었던 김원봉이 야, 개별적인 테러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구나, 대중적인 정치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하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고, 당시 저기 동북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지청천이라는 훌륭한 사령관과 학자 조수왕 등과 연대해서 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다가 조수왕 지청천이 이탈하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김원봉을 보통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진짜 그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조국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계급 투쟁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민족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원봉을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난징에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 교장이 김원봉이 되며 그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교장이었던 황포군관학교의 의열단을 교육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훗날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던, 아니 그 전에 조수왕 지청천과 민족혁명당을 이끌면서 김원봉이 김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형아야, 임시정부는 마탱이 갔잖아, 끝났잖아. 임시정부 버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 그 정도로 김원봉의 지명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존심 상했지만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이를 악물고 장제스만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봉길 의거 직후에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중국 관내에서 자리 잡으면 무장 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요, 김구에게. 근데 장제스는 김원봉을 더 사랑했어요, 김구보다. 중국 관내에서 먼저 무장 단체를 만들게 해줘버립니다, 김원봉에게. 그게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 실은 이게 가장 유명한 무장 단체죠.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과 손잡고 항일전을 전개하는데, 당시 일본이 중국 대륙을 쳐들어왔는데 중국은 두 개 정부가 있죠. 국민당의 장제스가, 그리고 저기 팔로군 마오쩌둥이 있죠, 공산당. 근데 팔로군 마오쩌둥은 나름 항일전을 전개하는데 이 국민당 장제스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본과 전쟁하면 도망만 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화북으로 올라가서 마오쩌둥과 손잡고 항일전을 전개합니다.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이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죠. 자, 그리고 이제 김원봉은 자기 세력 일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보냈는데 국민당 장제스랑 먼저 김구가 움직여서 충칭에 도착하고 있고, 그럼 김원봉 입장에선 나도 저리 내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가려고 하는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가는데 김구와 장제스가 김원봉아 너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김원봉이 자신을 따르는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1940년 충칭에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죠. 이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합류입니다. 이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가지고 현충일 경축사에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해버리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도 현충일에는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 이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김원봉을 소화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충칭 임시정부에서 김구는 주석이 되고 김규식은 부주석이 되고, 그 다음 지청천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늦게 합류했던 김원봉은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이 되고, 함께 충칭에 들어갔던 조소왕은 학자로서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발표하고, 이렇게 5명이 있는데 1943년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이 만나서 독일과 일본의 패망 이후에 국제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처칠은 반대했지만 루즈벨트가 중국의 장제스를 기어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언젠가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동아시아의 최고 강국은 중국이 될 것이니 내가 중국 장제스를 미리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에서 루즈벨트와 처칠과 장제스가 만나는데, 거기서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독일과 일본이 패망했을 때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세계의 영토를 돌린다. 자, 질문할게요. 1차 세계대전 연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1914년.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언제부터 받게 됩니까? 한일 병합조약 1910년. 자, 그럼 카이로 선언에서 세계 정상들이 일본과 독일이 패망했을 때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세계 모든 영토를 돌린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모든 영토를 돌린다. 그런데 그 주요 내용에 우리 한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록으로 한반도 문제가 두어 줄 들어갑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유의하여, 그러니까 요즘 막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네 어쨌네 말도 안 되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당시 세계 정상들이 볼 때 한국인들은 일본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인두 코스,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겠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상관없이 이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으니 한반도는 우리끼리 논의해서 꼭 독립시키겠다, 일본으로부터. 그럼 이 문구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장제스가 루즈벨트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의 생각은 일본이 패망하면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등은 그냥 한반도를 우리가 분할 점령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제스가 아니다. 한국인들 정말 가열차게 독립운동했다. 이들 국가 세워주면 지금까지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얘들도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는 애들이니까 충분히 나라를 잘 경영할 애들이다. 얘들 독립시켜줘야 된다.
장제스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모든 외교는 국익이죠. 왜 그랬을까요? 장제스는 수년간 임시정부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 중심에 한반도에 독립된 국가가 생겨나면 자신의 위성국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가 이 카이로 선언에 가서 한반도 독립을 확약을 하고 온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구, 김규식, 조소왕, 지청천, 김원봉이 카이로에 떠나기 전날 장제스를 찾아갑니다. 장제스 멱살 잡습니다. 멱살은 진짜 안 잡았겠죠. 한반도 독립을 꼭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받으라. 그래서 그 문장이 카이로 선언에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 1945년 해방 직전에도 이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카이로 선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는 독립이 된다는 걸 지식인들이 입으로 전달함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일본이 패망한과 동시에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가 독립되었다가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어떻게 독립을 맞이했어? 라고 질문을 하시거들랑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해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이김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8월 15일은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저는 독립이란 단어를 제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은 한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홀로 독 설립. 홀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왔고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잘라졌습니다. 허리가 잘라졌는데 어떻게 혼자 선단 말입니까? 그게 독립입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관통하고 현재사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은 뭐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지금 일부는 건국절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날을 기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그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과 동시에 분단의 시작일입니다. 8월 15일은 저에게 해방과 정부 수립과 분단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유쾌, 상쾌, 통쾌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운 강의가 돼버렸다. 다음 시간에 우리 좀 호남 뽕 맞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